현대전에는 정말 비싼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 극초음속 무기라는 무서운 신시대에 대해 들어왔습니다. 미사일은 음속의 5배가 넘는 속도로 때로는 훨씬 더 빠르게 날아갑니다. 여러분이 곧 보시겠지만 상층 대기를 가로지르며 날아다닙니다. 너무 빨라서 레이더 요원들이 눈치챌 때쯤이면 목표물은 이미 연기나는 잔해입니다. 마하 5 이상이라고 하면 정말 엄청나게 빠른 속도입니다. 미국 육군은 장거리 극초음속 무기, 일명 다크 이글이라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학의 경이로움이며 엄청나게 빠르지만 아주 작은 결점이 있습니다. 바로 엄청나게 비싸다는 점입니다. 미 의회 조사국의 분석에 따르면 다크 이글 미사일 한 발의 가격은 무려 4,100만 달러에 달합니다. 이 작은 것 하나에, 아니 사실 그렇게 작지도 않죠. 하지만 비교를 위해 말씀드리자면 다크 이글 미사일 한 발을 발사하는 것은 F-22 전투기 한 대 3분의 1을 튜브에서 쏘아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 무기는 정말 엄청나게 비싸서 실제 전쟁에서라면 실제로 사용하기가 두려울 정도입니다. 더 나쁜 점은 이 미사일 한 발 가격이 개인 선만큼 비싸 미국도 역대 최대 국방 예산에도 많이 생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군이 계획한 보병수는 고강도 분쟁 상황에서도 수십 명, 많아야 수백 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점심시간 전엔 탄약이 모두 소진될 겁니다. 하지만 사거리를 약간 포기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면 어떨까요? 재사용 로켓을 현실로 만든 그 엔지니어링 문화를 폭발물에 적용한다면 어떨까요? 로켓에 관해서는 이들을 주목해보세요. 스페이스X 출신 3명의 엔지니어가 자금을 댄 카스틸리온이라는 회사가 등장했습니다. 이들은 방위산업 계약에 부풀려진 가격표를 보고 우리가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확실히 이들은 군사 장비라기보다는 악당 이름처럼 들리는 무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평범한 해적 영화, 예를 들면 조니 뎁 주연작에서는 그 무기가 블랙비어드로 불립니다. 아르르, 죄송합니다. 블랙비어드는 대중용 극초음속 무기입니다. 이 무기는 마하 5 이상의 타격력을 지니며 뉴스에서 자주 보는 표준 하이마스 트럭에서 발사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목해야 할 점은 속도가 아니라 물론 가격입니다. 카스틸리온은 이 무기를 수십만 달러에 제작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수천만 달러가 아니라요. 다크 이글이 수작업으로 만든 이탈리아 하이퍼카라면 블랙비어드는 토요타 코롤라입니다. 화려하거나 가장 빠르진 않지만 제대로 작동합니다. 저렴하고 많이 살 수 있어 주차장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아니라 미군 얘기입니다. 이는 최고 속도나 사거리가 아닌 저비용 대량 생산을 겨루는 새로운 군비 경쟁입니다. 이 이야기는 뉴멕시코 사막 1000에이커 공장과 해적 테마 스타트업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미군이 단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시도하는 이야기입니다. 적이 당신이 가진 미사일보다 더 많은 표적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극초음속 무기 경쟁, 그리고 비용 문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으로 스타트업이 군산복합체를 어떻게 혁신하려는지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먼저 합의해야 합니다. 극초음속이라는 단어는 뉴스에서 자주 언급되는 유행어 중 하나입니다. 이 단어는 여러분을 겁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 같지만 실제 정의는 매우 간단합니다. 기술적으로 극초음속은 단순히 마하 5, 즉 해수면에서 음속의 5배보다 빠르게 이동하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시속 3,800마일, 약 6,000km 이상의 속도입니다. 비교하자면 마하5로 이동하면 런던에서 파리까지 3분 남짓 걸립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V2 로켓 이후 탄도미사일은 이미 그 속도로 비행합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대기권 재진입 시도 극초음속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모두가 이렇게 난리일까요? 2차 세계대전은 정말 오래전 일이잖아요. 그 차이는 바로 기동성에 있습니다. 전통적 탄도미사일은 외야수가 던진 야구공처럼 날아갑니다. 미국 스포츠에 비유한 것으로 미국 분들을 위해 설명드렸습니다. 미사일은 큰 포물선을 그리며 올라갔다 내려옵니다. 적당한 레이더나 1980년대 컴퓨터, 10년 전 스마트폰만 있어도 미사일이 도착하기 20분 전쯤이면 어디에 떨어질지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빠르긴 하지만 단순하죠. 현대의 극초음속 무기는 조금 다릅니다. 단순히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비행할 수 있죠. 그리고 몇 가지 주요 형태가 있습니다. 첫째, 부스트 글라이드 비클이 있는데 육군의 다크 이글이 이에 해당합니다.
거대한 로켓에 글라이더를 실어 우주 경계까지 올린 뒤 분리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포물선이 아니라 연못 위 돌처럼 상층 대기를 튕기며 공기역학적 양력으로 움직이고 회피합니다. 두 번째는 공기흡입 순항 미사일입니다. 이 미사일들은 스크램제트라고 불리는 특이한 엔진을 사용하는데 이 엔진은 초음속 속도로 공기를 빨아들여 지속적으로 비행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미사일들은 낮게 비행하며 지구 곡면 뒤에 숨고 마하5로 이동합니다. 이 무기들은 낮게 비행하며 방향도 바꿀 수 있어 레이더 운용자들에게 악몽입니다. 지평선 너머에서 미사일이 오는 것을 발견했을 때는 20분이나 반응할 시간이 없습니다. 운이 좋아야 2분 정도밖에 없죠. 왜 미국이 걱정할까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야기에서 펜타곤이 조금 긴장하기 시작하는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오랫동안 미국은 정밀 타격 분야에서 의심할 여지 없는 최강자였습니다. 미국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특정 건물에 특정 창문을 폭파하고 싶다면 정말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실전 배치된 극초음속 무기 분야에서 미국은 뒤처졌고 러시아는 아방가르드와 킨자를 배치했습니다. 중국은 항공모함 격침용으로 설계된 부스트 글라이드 무기 DF-17을 보유하며 이를 트럭에 실어 베이징 시내에서 행진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이란도 극초음속 글라이더를 시험 중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미국 프로그램들은 문제가 많았습니다. 육군은 LAHW라는 장거리 극초음속 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군은 컨벤셔널 프롬프트 스트라이크, 공군은 ARRW, 흔히 에로우라 부르는 것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 군대니까요. 제가 찾아봤는데 제 발음 사전에 없더라고요. 사실 그 무기를 취소하려고 했었는데 또 안 하다가 결국엔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복잡합니다. 군대의 조달 방식이니까 당연히 그렇죠. 이 프로그램들은 이 채널에서 자주 보이는 전형적인 저주, 즉 비용 초과, 끝없는 지연, 실패한 시험에 시달렸습니다. 제작이 매우 복잡해 계획된 재고량도 적고 전체 미사일은 수십 기뿐입니다. 이것이 핵심 전략적 문제로 이어집니다. 군사 분야에서는 이를 탄약고 기피라고 부릅니다. 아주 간단한 개념이죠. 재장 전하기 전에 총에 몇 발의 탄환이 들어있느냐는 겁니다. 충격적이죠. 저희도 압니다. 현대전에서는 공장에 추가 주문하기 전 미사일 비축량이 중요합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1.1차 무기로 매우 뛰어납니다. 이 미사일들은 은색 탄환처럼 문을 박차고 들어가 적이 눈치채기 전에 지휘소, 방공 레이더, 통신 거점을 파괴합니다. 전쟁은 이미 시작됐지만 하루 만에 끝나는 일은 드뭅니다. 최근 미국, 이란, 베네수엘라가 아니라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CSIS 같은 싱크탱크에서 대만 가상 분쟁 워게임이 진행됐으며 펜타그램 그림도 있습니다. 많은 시나리오에서 미국은 고성능 장거리 대함 미사일을 일주일 이내에 모두 사용합니다. 그런 첨단 무기들이 다 떨어지면 남는 건 구형이고 느린 무기들 뿐이라서 현대 방공망을 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첨단 미사일로 모든 방공망을 파괴했기를 바랄 뿐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했다면 전쟁의 시작이 그리 순조롭지 않겠죠. 그러니까 극초음속 미사일 한 발에 4,100만 달러가 든다면 1,000발씩 쌓아둘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럴 예산 자체가 없어요. 실제로 장기전을 버틸 만큼 충분히 생산할 수도 없기 때문에 현재 펜타곤은 매우 비싼 문제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미사일계의 페라리를 만들었지만 앞으로는 토요타 코롤라 같은 미사일이 필요함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블랙비어드가 답하려고 하는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위험할 만큼 충분히 빠르면서도 소모해도 될 만큼 저렴한 극초음속 무기를 만들 수 있을까요? 수천 개를 생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탄약이 떨어지는 것이 가장 큰 걱정거리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만약 그게 안 된다면 아무리 빠르다고 해도 전혀 의미가 없으니까요. 미국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 대기업 대신 4년 전 생긴 스타트업을 선택했습니다. 카스틸리온과 블랙비어드. 이 미사일이 왜 다른지 이해하려면 먼저 이 미사일을 만드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펜타곤이 새로운 극초음속 무기를 원할 때 그 과정은 대략 이렇습니다. 장군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전화번호부만큼 두꺼운 요구사항 문서를 작성합니다. 그들은 그 문서를 레이시온 같은 대형 방위업체에 넘기고 업체는 온영한 파워포인트와 컴퓨터 모델을 만듭니다. 10억 달러를 쓴 후에야 첫 금속을 가공하기 시작하지만 카스틸리온은 달랐습니다. 이 회사는 2022년 브렌 하기스, 션 피트, 앤드류 크리치가 설립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스페이스X 출신이며 그들은 빠르게 움직이고 과감하게 도전하는 엔지니어링 문화를 함께 가져왔습니다.
우주비행의 역사를 새롭게 쓰고 있는 스페이스X에서의 직장을 떠나 방위산업 회사를 창업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도박이라고 부를 만한 일입니다. 방위산업은 신생기업에 매우 적대적이며 정부 계약을 기다리다 사라진 아이디어들의 무덤으로 불립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군대가 4,100만 달러나 하는 또 다른 화려한 미사일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단순한 전제에 자신의 경력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제안은 통했습니다. 정말 통했습니다. 그들은 거의 즉시 1,420만 달러의 시드 펀딩을 모았습니다. 2025년 초 그들은 1억 달러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2025년 말 그들은 열기 속에 3억 5천만 달러 시리즈 B 투자를 마감했습니다. 앤드리슨, 호로위츠, 그리고 라이트스피드 같은 거물 투자자들이 그 회사를 수십억 달러로 평가했습니다. 수십억 달러 투자 전 이들은 허상이 아님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2024년 3월 카스틸리오는 언론 없이 모하비 사막에서 프로토타입을 선보였습니다. 이것은 무기가 아니었고 탄두 없이 데이터 수집용 전함 테스트 장치였습니다. 그들은 발사에 완벽히 작동시켰습니다. 주요 방산업체들이 설계 검토 중일 때 카스틸리오는 사막에서 이미 고체 연료 로켓을 연수하며 빠른 시험 주기를 강조했습니다. 2023년 중반 이후 그들은 여러 번 부품 테스트를 했습니다. 철학은 스페이스X 팔콘 1호 초기와 같습니다. 만들고, 날리고, 폭발시키고, 왜 폭발했는지 배우고, 그리고 다음 주쯤에 또 하나를 만드는 것이죠. 그들은 이것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적보다 더 빠른 학습 사이클을 빠르게 움직이고 부수라고 부릅니다. 분명히 펜타곤의 누군가는 이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육군의 2026 회계연도 예산 요청서에는 보통 인간이 알 수 있는 가장 지루한 PDF 모음집이지만 그 안에 새로운 이름이 숨어 있었습니다. HX-3 프로젝트는 블랙비어드 지상 발사를 위한 항목이었습니다. 육군은 26 회계연도에 블랙비어드의 신속한 시제품 제작을 위해 2,500만 달러를 요청했습니다. 그 문서들에 명시된 임무 프로필은 꽤 흥미롭습니다. 육군은 블랙비어드가 다크 이글의 대체품이 아니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블랙비어드는 다크 이글보다 멀리 가지도 빠르지도 않으며 모스크바 타격 의도도 없습니다. 목표는 프리즘 정밀 타격, 미사일 증강 능력의 약 80%를 제공하면서 비용은 훨씬 적게 드는 것입니다. 이 문서들은 시간에 민감한 이동 표적과 강화된 표적을 공격하기 위한 무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들은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나 레이더 트럭을 파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력한 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너무 비싸지 않아서 큰 빨간 버튼을 누르는데 부담을 느끼지 않을 정도여야 합니다. 2025년 10월이 되자 그 비밀은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카스틸리오는 미 육군과 해군과 통합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방위산업 스타트업의 졸업식 같은 순간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막에서 장난삼아 폭발물을 터뜨리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정부가 실제 트럭과 함정에 당신의 미사일을 장착하도록 돈을 주는 것이고 여기서의 계획은 매우 공격적입니다. 통합이며 테스트는 2026년 예정입니다. 성공 시 육군은 2027, 2028년 실전 배치를 원하지만 약간의 함정이 있습니다. 육군은 과거 극초음속 무기 약속에 속은 경험이 있어 이번 계약엔 엄격한 해지 조항을 넣었습니다. 육군은 우리는 파이럿 미사일 친구들을 좋아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기한을 놓치거나 가격이 오르면 바로 퇴출당하게 됩니다. 아르르,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아마도요. 펜타곤도 이제야 문제에 돈만 쏟아붓는다고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걸 깨달은 것 같습니다. 결과물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블랙비어드는 아마 이렇게 작동할 겁니다. 멋진 미사일을 연구실에서 만드는 것과 전장에 투입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보통 군대가 새로운 종류의 무기를 도입할 때는 그 무기를 운반할 새로운 트럭들도 함께 구매해야 합니다. 그 말은 수천 명의 군인들에게 새로운 트럭 운전법, 정비법, 그리고 사고 내지 않는 방법까지 모두 교육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정말 악몽 같은 물류 문제죠. 카스틸리오는 문제를 우회하기로 했습니다. 기존과 호환되는 것을 만들었죠. M142 하이마스는 현대 포병의 록스타입니다. 이 장비는 뒤쪽에 미끄러져 들어가는 표준화된 박스, 즉 포드를 장착해서 작동합니다. 해당 포드는 임무에 따라 GM 롱레인지 스트라이크 로켓, 6발 대형 아타캄스 미사일 1발 또는 정밀 타격 미사일 2발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블랙비어드는 MEF-M, 즉 MLAS 탄약 계열로 알려진 바로 이 동일한 포드의 개조형 안에 들어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영리한 설계입니다. 이 말은 하이마스 승무원이 어디서든 보급 창고에서 표준 로켓을 극초음속 미사일 포드로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뚝딱 준비해 바로 출격할 수 있죠.
하지만 육군은 오늘의 트럭뿐 아니라 내일의 로봇도 주목합니다. 블랙비어드 예산 문서에서 육군은 이를 주요 탄약으로 명확히 지정합니다. 공통 자율 다영역 발사대, 즉 카에대에 말하자면 카멜은 이름 그대로 로봇 발사 트럭입니다. 중형 M1075 샤에시 기반의 자율주행 트럭으로 승무원 탑승이 선택 가능하며 매우 효율적입니다. 위험한 전방에서 위성으로 사격 명령을 받고 극초음속 미사일을 동시 발사한 후 트럭이 파괴되기 전에 재빨리 탈출합니다. 강철 몇 조각만 잃고 인명 피해가 없으니 나쁘지 않습니다. 저렴한 극초음속 미사일과 로봇 발사대가 새로운 전쟁 양식을 만듭니다. 목표를 타격하기 위해 1억 달러짜리 스텔스 폭격기와 2명의 조종사를 위험에 빠뜨리는 게 아니라 로봇과 비교적 저렴한 미사일만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겁니다. 육군은 지상 발사대, 해군과 공군은 바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2025년 말 카스틸리오는 해군과 통합계약도 발표했습니다. 이 부분은 더 불분명하며 보도자료도 운영 플랫폼 등 모호한 표현만 사용하고 어떤 함정이나 항공기인지는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쟁터와 텍토닉 디펜스 보도에 따르면 해군은 공중 발사형 변형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슈퍼 호넷이나 F-35의 날개 아래서 마하-5 미사일을 투하할 수 있다면 충분히 말이 됩니다. 이 방법은 함선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항공모함 전단의 사거리를 수백 마일까지 확장합니다. 그리고 블랙비어드가 소형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하나만 탑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를 탑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일이 실제로 언제 일어날까요? 바로 그때인가요? 일정이 놀라울 정도로 빠릅니다. 육군 자체 일정에 따르면 1단계는 지금 진행 중입니다. 우리는 올해나 2026년쯤에 프로토타입 개념 증명 비행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조된 포드의 고정 핀 테스트 차량 발사로 튜브에 걸리지 않음을 증명하는 과정도 포함됩니다. 이것도 일부입니다. 그리고 성공하면 2027년쯤 2단계가 시작되어 실사격 단계에서 고마스 발사기로 양산형 미사일을 실제 목표에 발사합니다. 그리고 성공하면 육군이 언급한 중단 지점에 도달하지 않으면 2028년 초 운용 인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비교를 위해 말씀드리자면 대부분의 방위 프로그램은 시제품에 무슨 색을 칠할지 결정하는 데만 10년이 걸립니다. 블랙비어드는 파워포인트만 있는 스타트업 단계에서 실전 배치 무기까지 약 6년 만에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공하면 미 육군은 10년 안에 해적 이름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그들은 수천 개를 만들어야 하고 공장이 필요합니다. 전통적으로 극초음속 미사일을 만드는 방법은 수년간의 풍동 실험, 끝없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그리고 단 하나의 핀의 공기역학을 두고 토론하는 위원회들을 포함합니다. 마침내 처음으로 버튼을 누를 때 절대 아무 문제도 생기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것을 합니다. 카스틸리온의 접근 방식은 다릅니다. 그들의 철학은 뭔가를 폭파하지 않으면 충분히 빠르게 배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셜미디어와 전쟁터 보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모하비 항공우주항과 뉴멕시코 스페이스포트 아메리카에서 지속적으로 발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6개월마다 하는 대규모 테스트가 아닙니다. 브라이언 하기스 CEO는 30일간 여러 차례 개발 비행을 실시하는 빠른 테스트 주기를 언급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페이스X가 아주 긴 공급망에서 값비싼 버픽 부품을 구매하는 대신 발사 시장을 정복하기 위해 사용한 반복적 설계 모델입니다. 카스틸리온은 모든 것을 수직적으로 통합합니다. 자체 고체 로켓 모터, 임무 소프트웨어, 시커를 직접 제작합니다. 효율적으로 들리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물리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모든 시험에는 많은 엔지니어, 안전 담당자, 텔레메트리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 경쟁사들이 아직 부품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 카스틸리온은 이미 지난번 추락 사고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테스트는 그저 테스트일 뿐입니다. 목표는 대량 생산입니다. 2025년 말 프로젝트 레인저가 발표됐고 카스틸리온은 뉴멕시코 리오란초에 1000에이커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비교를 위해 말씀드리자면 이는 축구장 750개에 해당하는 크기입니다. 이곳은 고체 로켓 모터 생산과 블랙비어드 미사일 조립에 전적으로 전념하는 캠퍼스입니다. 이곳의 야망의 규모는 정말 대단합니다. 하기스는 인터뷰에서 토지에 대한 최종 허가도 받기 전에 이미 20개가 넘는 강철 산업용 건물을 주문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것은 이전 자금 조달에 더해 3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시리즈 B에서 조달된 막대한 자금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자금 덕분에 그들은 필요한 중장비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가장 중요한 숫자로 이끕니다. 이 영상 전체에서요. 우리는 육군의 현재 다크 이글 미사일 한 발당 가격이 약 4,100만 달러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카스틸리오는 블랙비어드 한 기당 수십만 달러가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보수적으로 잡아서 40만 달러라고 해봅시다. 그것은 100대 1의 가격 차이입니다. 한 대가 격추되거나 빗나가거나 아니면 그냥 실패할 수도 있는 다크 이글 한 대의 가격으로 이론적으로는 블랙비어드 100대를 살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요. 적이 값싼 드론을 당신에게 날려보내고 당신이 그것을 200만 달러짜리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격추시킨다면 당신은 경제전에서 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40만 달러짜리 극초음속 미사일로 2천만 달러 레이더 시스템을 파괴할 수 있다면 그건 이기는 거죠. 맞지 않나요? 이것은 스탈린이 자주 인용한 유명한 말입니다. 양에는 자체의 질이 있다. 스탈린은 아마 사람을 두고 말한 것 같습니다. 지난 30년간 서방은 모든 것을 질에 집중했습니다. 우리는 소수의 믿을 수 없을 만큼 무적의 기계들을 만들었습니다. 블랙비어드는 양에 대한 도박입니다. 다음 전쟁에선 최고의 미사일보다 더 많은 미사일을 보유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데에 도박하는 것입니다. 교리, 위험성, 블랙비어드가 바꾸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블랙비어드가 실제로 효과가 있다면 단순히 군대의 예산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군대가 싸우는 방식 자체를 바꿀 것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극초음속 무기는 마치 만능 해결책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그것들은 희귀한 마법 유물로 금고에 보관하며 전쟁의 최악의 날을 위해 아껴둔 무기였습니다. 적의 주요 본부나 항공모함 같은 것을 제거해야 할 때만 한 발을 쏘는 것이었죠. 트럭 같은 것에 낭비하는 일은 절대 없었습니다. 블랙비어드가 저렴한 대량 생산을 지키면 많은 것이 달라질 겁니다. 단일 하이마스 배터리가 은신처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로 탱크 호송대나 방공망을 신속히 공격하고 명중 전 자리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지휘관은 대통령의 발사 허가 없이도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1억 달러가 아닌 순항 미사일 몇 발 값만 쓰기 때문이며 이것이 펜타곤의 다층 사격 개념입니다. 블랙비어드가 어디에 속하는지 이해하려면 미 육군 미사일 전체 계보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3단계로 이루어진 체계입니다. 맨 위에는 장거리 극초음속 무기 다크 이글이 있습니다. 대형 해머와 같습니다. 이 무기는 1725마일, 즉 2775km가 넘는 사거리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무기는 최대 마하 17 이상의 속도로 비행합니다. 안전한 거리에서 적진 깊숙한 전략적 목표를 파괴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중간에는 정밀 타격 미사일, 특히 미래에 도입될 인크리먼트4 변형이 있습니다. 이 저격 소총은 첨단 추진 방식, 아마도 램제트를 사용해 약 1000km, 620마일 떨어진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엔 블랙비어드가 있습니다. 이 총은 거의 모두에게 나눠줍니다. 육군은 목표가 프리즘 인크리먼트4의 80% 성능 제공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약 800km, 500마일 사거리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조금 더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오늘날 군비 통제 전문가들은 극초음속 속도의 상품화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문제는 모호성에 있습니다. 레이더 운용자가 마하 5 또는 마하 17로 돌진해 오는 미사일을 볼 때 그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만약 다크 이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들은 반응할 시간이 몇 초밖에 없습니다. 그 미사일이 고성능 폭약을 실은 일반적인 블랙비어드인지 아니면 핵탄두를 장착한 전략 무기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 미사일이 30만 달러짜리인지 3천만 달러짜리인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아는 것은 자신들이 곧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뿐입니다. 값싼 극초음속 미사일이 전장을 채우면 핵전쟁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가 포탄 발사처럼 일상화되면 치명적 오해 가능성도 크게 높아집니다. 트럭에 탑승한 지휘관에겐 비용 효율적 공격이, 상대 장군에겐 지도부 제거를 노린 선제 핵공격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탄도미사일 사용 시 결정 시간이 30분에서 5분 이하로 단축돼 외교적 대응 시간이 거의 없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라는 냉소적 질문이 남습니다. 우리는 저렴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혁신적일 것이라던 무기들을 다뤘지만 결국엔 비싸고 고장나거나 취소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블랙비어드는 모든 것을 한 번에 하려 합니다. 블랙비어드는 스타트업으로 새로운 공급망과 공장을 활용해 변덕스러운 고객을 위한 신형 미사일을 개발 중입니다. 육군의 탈출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역사에는 파워포인트에서는 멋져 보여도 현실에서 실패한 미사일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른 해문 단계입니다. 렌더링은 멋져 보이고 투자자들은 만족해하며 시제품도 날아다니고 있지만 진짜 어려운 부분인 결함 없이 수천 대를 만드는 일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블랙비어드는 극초음속 속도를 대중화한 무기로 기억될 수도 있고, 아니면 펜타곤의 아주 긴 야심찬 무기 목록에 또 하나의 경고 사례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성공하지 못한다면요. 정리하자면 블랙비어드는 세 실험이 합쳐진 것입니다. 이것은 극초음속, 엔진이 표준 로켓 포드에 들어가는지 확인하는 기술 실험입니다. 이것은 벤처 자본이 지원하는 스타트업이 방위 산업의 거대 기업들보다 더 혁신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비즈니스 실험입니다. 또한 저렴한 대량 생산이 테러리스트 복원에 효과적인지 확인하는 전략적 실험입니다. 적들이 더 많은 함선을 가진 세상에서 2026년과 2027년은 실현의 시기입니다. 고중량 포드에서 개념 증명 비행이 실제로 이루어지는지, 뉴멕시코 공장에서 하드웨어 출하가 시작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육군이 2028년에 인도받기 시작하면 그 도박은 성공한 거죠. 맞죠? 그러나 이것이 세상을 더 안전하게 할지, 더 빠르고 위험하게 할지는 곧 알게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